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위험한 거래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언급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폭락했고요. 이용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반발하는 글이 쇄도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곧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거래가 계속된다면 거래소, 취급업소의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상화폐를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공식적인 금융거래로 끌어안고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수조 원대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투기를 넘어 도박성을 짙게 띠면서 어느 순간 거품이 붕괴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자 청와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거라고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속도를 낸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두 나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잇따라 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가 2시간 전쯤에 끝났다던데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시 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시 주석은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하자는 답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꽤 의미 있는 말을 했던데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반부터 30분간 통화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두 정상은 남북 대화가 평창올림픽 문제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없을 거라고 말했고요. 또 평창올림픽에 올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임명현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다른 자리에서도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하는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불과 9일 전만 해도 김정은의 핵단추보다 내 것이 더 크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같은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급반전이죠. 박민주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시간 전 있었던 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과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I just spoke to President Moon. He's very thankful for what we've done. Who knows where it leads? Hopefully it'll lead to success for the world, not just for our country. 이어 노르웨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 이야기를 재차 꺼냈습니다. We have certainly problems with North Korea, but a lot of good talks are going on right now. A lot of good energy. I see a lot of good energy. 전쟁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No, I don't expect that. I think we're going to have, because of strength, peace through strength. 미국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간 낭비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트럼프의 대북 발언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면서도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분명히 한 겁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한때 팔겠다는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2천만 원 넘던 게 1,700만 원대로 폭락했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발에 이어서 정부 조치가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빗썸에서 오늘 오전 2천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70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천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마이너스 20%, 30% 돼 있어가지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홍콩에 있는 한 거래소는 어제 1시간 만에 24만 명의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나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옮겨간 사용자들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오늘은 법무장관의 초강경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어제와 오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폐쇄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수도 있지 않나? 재산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책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나치게 가열돼 있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책 당국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개념 자체도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법제화해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폐쇄가 가능한지 우리가 한번 사회적 토론을 할 계기를 법무부에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다 해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부 의지는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소식입니다. 현장 지휘관들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소방합동조사단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2층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구조대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오후 4시 화재 현장에 도착한 현장 지휘팀장이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3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시 9분엔 119 상황실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상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지휘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조사단은 지적했습니다. 4시 12분에 도착한 소방서장도 2층에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33분이 될 때까지 대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소방관이지만 소방관 입장에 서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소방서장의 지시를 받고서야 본격적인 2층 진입에 나선 것도 2층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게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불길이 잡힌 건물 옆면 유리창을 통해서는 4시 33분 이전에도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황실과 제천소방서 간 무선통신망을 매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화재 당일 무전교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이상민 제천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 소방본부 상황실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화재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경찰은 내일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6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부가 연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투기 세력 탓으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효과는 얼마나 큰지 조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취임 이후 가장 강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또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또 최고 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같은 주택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 증여 같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는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신DTI를 통한 대출 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공공임대주택 입지 조기 확정 같은 예고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경고에 부동산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강남 집값이 잡힐지 시장의 전망은 유보적입니다. 우선 투기로만 보기에는 강남 4구의 거래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1월이 절반도 안 지났는데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1월 전체 거래량을 추월했고 송파구는 지난해 95%, 서초구와 강동구도 작년 거래량의 4분의 3 수준입니다. 투기 외에 실수요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데 값이 오르는 건 투기 때문이라 하지만 실제 강남 지역 공급량의 속사정은 다릅니다. 올해 강남 4구에 작년보다 5,800가구가 더 공급될 예정이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3만 세대 이상이 감소할 걸로 예상돼 공급이 넉넉하진 않다는 겁니다. 대기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꾀하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요 억제책과 장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의 경고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며 비수기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부리는 횡포, 갑질이라고 하죠. 이 갑질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경우가 직장 내 갑질일 겁니다. 갑질에 시달리는 실태와 거기 맞서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신 뒤에 취재한 기자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학원 고위 간부와 지점 원장 20여 명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 오후 4시쯤 대표 원장으로 불리는 고위 간부 임모 씨가 마케팅에 필요한 인원 모집 실적에 미달한 지점 원장들에게 7시까지 벌금 50만 원을 내라고 지시합니다. 7시 8분이 되자 아직 10명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며 호통치듯 다그칩니다. 30분 안에 안 내면 벌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덧붙입니다. 까라는 스타일이었고 그게 좀 반문을 하거나 안 된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뭐 멘탈이 약하네. 출근했다는 보고가 늦어도 10만 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점 원장 김모 씨가 2년 동안 낸 벌금이 모두 1,600만 원이나 됩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거의 매달 내다 보니까 말은 원장이지만 저금을 못했고 1년 지나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600만 원짜리 만들게 됐어요. 학원 오너인 사장이 회식 자리에서 지점 원장들에게
얼차려를 시켜 모욕을 준 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머리를 받게 해요. 전체 원장들. 니네가 뭐 일을 똑바로 하냐 뭐 하냐 하면서 이제 다 대가리 박아, 다 우통 벗고 뭐 춤춰 이러면 춤추고. 사실 회식이라기보다는 집합이죠. 결국 김 씨는 최근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장은 벌금 납부는 대표 원장이 관리하는 계열사에서 한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하며 퇴사하고 자기 학원을 차린 김 씨가 본사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얼차려를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뭐 오늘 싫은데 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김 씨가 자신의 사연을 맨 처음 털어놓은 곳은 온라인 익명 채팅방과 이메일로 직장 갑질 상담을 받는 한 시민단체였습니다. 불과 2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무려 4,5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유명 고속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한모 씨. 그런데 3주간 합숙평가를 받으면서 교관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지원자들을 무릎으로 여기를 찍었습니다. 뭐 야이 야 너는 불안해서 운전 못 시켜야겠다. 입사를 위해 꾹 참고 버텼지만 결과는 탈락. 한 씨는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은 신분이 아니어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직장갑질 119라는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전문가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기분이 들고요. 간호사들에게 매년 장기자랑에서 선정적인 춤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한림 성심병원 사례처럼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직장 갑질. 노조가 없는 직장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고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봐야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소가리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경험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이나 되지만 그중 60%는 특별한 대처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적절하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통의 공간이 생기자 갈 곳 없던 하소연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랬는데 이 방에 와서 내 고민과 이런 아픔을 꺼내놓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구나. 직장갑질 119의 온라인 대화창에는 하루에도 60-70건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동시 대화 참여자도 9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 취재를 해놓고 아까 리포트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들 더 없습니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사장 측근인 간부가 원장들에게 보낸 메시지 보실까요? 네. 사장 생일이라면서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 원장 50만 원, 부원장 30만 원, 부장 20만 원 이렇게 그 직급별로 액수를 정해서 축가금을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건 지난해 추석 때 보낸 건데요. 네. 사장 집에 100개 가까운 선물이 들어와 어머님이 다 혼자 처리하시기가 힘드니 이젠 선물 대신 상품권을 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상품권을? 네네. 네. 제보자의 경우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금액을 다시 사장에게 상품권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인데 이런 게 온라인 제보로 아까 내용을 보니까 2달 사이에 한 4천 건 넘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걸 대략적인 유형을 나눠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직장갑질 119에서 한 달 동안 접수된 내용을 그 유형별로 정리했는데요. 네. 일단 임금을 뗀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2위였습니다. 네. 직원들을 친지 결혼식이나 가족 김장날에 불러 일을 시키는 경우 등의 기타 갑질도 1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기타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 더 궁금한데 그 사연들 좀 소개할 수 없습니까?
네, 그 한 골프장에서는 매 겨울마다 눈이 오면 캐디들에게 그 골프장에 눈을 치우게 했고요. 또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며 건물 지하 화장실로 가라고 하고 이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문자로 보고하게 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그 밑에서 썼다고? 네네. 네. 또 사무실에서 먹을 물을 직원에게 약수터에 가서 떠오라고 한다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별장에 가서 그 개와 닭에게 사료를 주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인 취급을 한 거네요. 그렇죠. 또 보육교사에게는 20kg 이상 살을 빼지 않으면 반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습니다. 기타 사례도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묻죠. 이런 직장 갑질, 이것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현재는 어디까지를 갑질로 볼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를 당해도 법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갑질의 범위, 정의를.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갑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그 인격권과 존엄성 그리고 정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반복적인 괴롭힘이 되면 이건 불법이다. 이런 내용이 노동법에 아예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직장 갑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별적인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 몇 년 전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했다가 거세게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또다시 교통사고에 비유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입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나쁜 개헌이다. 지방선거 곁가지로 할 수 없다.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등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문제의 발언은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하면 세금이 1,200억 원 더 든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비용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문제의 발언에 대해 안 의원은 해난 교통사고라는 인식은 잘못된 게 아니라며 아무 기준도 없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난사고라고 했습니다. 해난사고.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위헌 선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세월호 가족들하고의 그 대화 자체가 거의 전무하고요. 세금 도둑 프레임도 그분들이 만들었고. 유족들은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시 세금 낭비라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해수부가 발표한 5천억 원을 마치 사실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왜곡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또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관계도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미국에게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나 핵개발 동결 의사를 밝히거나 최소한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나타낼 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해 보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핵무력은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선순환의 최대 호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은 펜스 부통령 일행이 한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미뤄졌던 한미 군사훈련 실시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종료될 3월 중순까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대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의 설명이 여러 번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3기관에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 발표를 지켜본 유족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때부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 상황 설명이 매번 달라진 점을 성토했습니다. 1차 브리핑 때 비상으로 잠겨져 있어 지하실로 이동했다고 2차 브리핑 산소통이 산소가 부족하여 3차 브리핑 열기를 감지하여 비상문을 열 것을 포기하였다고. 유족들은 현장 지휘관들이 언론 보도 상황에 따라 매번 말을 바꿔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화재 직후엔 2층 유리창 파괴를 지휘팀장이 지시했다는 설명 자료를 제시했지만 나중엔 제천 소방서장이 지시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탱크가 있고 하니까는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진입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2층에 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시간도 매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그 세 분들이. 자주 직원분들한테 그 화재 건물 직원분들한테 들은 건 일체 없습니다. 4분경으로 알고 4시 있습니다. 4분입니까? 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4시 6분입니다. 유족들은 또 다른 희생자가 오후 4시 20분까지 통화한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지금 연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을 깨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와 문자 깨달라고 소리 질러도 안 돼. 현장 경찰관이 희생자를 안심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지금 저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족들은 제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국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지키기에 정부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모양새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이어서 장관들이 나서서 최저임금에 대해 몇 마디씩 했습니다. 일자리와 물가 때문에 걱정하는 여론과 최저임금의 부작용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 있지만 고용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을 거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23.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장관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강남에 평당 시가가 6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 해고했습니다. 한 가구당 월 한 4,500원 더 부담하면 되는 거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1년에 한 달에 160만 원도 안 되는 157만 원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학교 청소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 사수를 위한 전방위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책에 대한 고용주들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지원책이 좀 나와주니까 그걸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걱정은 또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만 주고 정부는 우호적 여론 조성과 별도로 김밥, 치킨 같은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물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두 택시 회사가 올해부터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산학금을 30% 이상 올렸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택시 승강장에 빈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합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 내야 하는 산업금이 하루 18만 9천 원에서 25만 1천 원으로 크게 올라 기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택시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기사에게 주유비나 세차비 등의 부담을 금지하는 택시 발전법이 시행되자 산업금을 2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명목 근무 시간도 1시간 줄였습니다. 결국 회사가 주는 지원금은 석 달 사이에 월 54만 원가량 오른 반면 산학금은 이보다 2배 많은 106만 원이 인상돼 기사들의 소득은 매달 50만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사들은 회사 측이 산학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떠넘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산학금을 올렸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더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15시간에서 17시간을 근무를 해야 그나마 산학금을 채우고 회사 측은 산학금이 노사 합의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노조 상태에서 대표 노동자랑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노사 합의로 협정이 된 거고 양주시의 두 곳뿐인 택시 회사가 사실상 한 사람 소유여서 기사들은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같은 지역 법인 택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기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쫓겨나거나 이 회사를 간두게 되면 월급 61만 원 해서 간두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요. 개인 택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택시 기사들은 사측과의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국가권익위와 정부 등의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유족들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소방당국과 관계자들의 설명이 여러 번 달라진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3기관에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소방합동조사단 발표를 지켜본 유족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때부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 상황 설명이 매번 달라진 점을 성토했습니다. 1차 브리핑 때 비상으로 잠겨져 있어 지하실로 이동했다고 2차 브리핑은 산소통이 산소가 부족하여 3차 브리핑 열기를 감지하여 비상문을 열 것을 포기하였다고. 유족들은 현장 지휘관들이 언론 보도 상황에 따라 매번 말을 바꿔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화재 직후엔 2층 유리창 파괴를 지휘팀장이 지시했다는 설명 자료를 제시했지만 나중엔 제천 소방서장이 지시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셀프가 있고 하니까는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하라고 했어요. 2층에 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시간도 매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그 세 분들이. 자주 직원분들한테 그 화재 건물 직원분들한테 들은 건 일체 없습니다. 4분경으로 알고 4시 있습니다. 4분입니까? 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4시 6분입니다. 유족들은 또 다른 희생자가 오후 4시 20분까지 통화한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지금 연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유리창을 깨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와 문자 깨달라고 소리 질러도 안 돼.
현장 경찰관이 희생자를 안심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지금 저가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족들은 제천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국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주차된 차들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그려진 소방차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는 과태료를 100만 원 물게 된다고 합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로 소방차가 들어갑니다. 빼곡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닿을 듯 말 듯 겨우 지나갑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엔 승용차 한 대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요 구획선 안에는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된 승용차를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이런 상태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주차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지금보다 5배나 많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한편에선 과태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나고 그럴 때 인명이 다치니까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지. 그 불을 끄고 와야 된다.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벌금은 정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극장 같은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또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북핵 문제 해결의 부분에서 좀 진도가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적절한 시기,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입니다. 북한과의 양자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미국에게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나 핵개발 동결 의사를 밝히거나 최소한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나타낼 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해 보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은 핵무력은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다음 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선순환의 최대 호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국은 펜스 부통령 일행이 한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미뤄졌던 한미 군사훈련 실시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종료될 3월 중순까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대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지키기에 정부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모양새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이어서 장관들이 나서서 최저임금에 대해 몇 마디씩 했습니다. 일자리와 물가 때문에 걱정하는 여론과 최저임금의 부작용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에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으로 오른 적 있지만 고용 영향은 단기에 그쳤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을 거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23.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장관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강남에 평당 시가가 6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 해고했습니다. 한 가구당 월 한 4,500원 더 부담하면 되는 거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1년에 한 달에 160만 원도 안 되는 157만 원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나.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려대학교 청소 노동자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 사수를 위한 전방위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책에 대한 고용주들의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지원책이 좀 나와주니까 그걸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걱정은 또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만 주고 정부는 우호적 여론 조성과 별도로 김밥, 치킨 같은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한 편법적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물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